사실은 이 불신의 원인을 저는 아마 제가 이 통계를 얘기 드리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국회에서 지금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5,500건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들어 3년 동안 1,640건의 법안이 제출이 되어서 그중에서 4,60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어떤 법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왜? 무더기로 처리되었으니까. 무더기로 처리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해머들고 문을 부수고 결사적으로 싸우다가 막판에 무더기로 법 만듭니다. 판사들은 제멋대로 판결하죠. 형량과 양형이 뭐 들쭉날쭉해서 말할 것도 없죠. 언론들은 거의 공포 장사 수준이죠. 정치권은 허위와 거짓을 만들어내면 저도 언론에 있습니다만 언론은 그걸 확성기를 틀어서 크게 장사를 합니다. 아주 선정성의 유혹에 빠져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저신뢰 사회로 만드는 큰 원인입니다. 어떤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법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죠. 최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엉터리다,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기소되는 건수가 매년 1,500건이 넘습니다. 법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 법은 엉터리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 있죠. 그런데 이런 면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 변호사님께서는 상층부에 문제가 있다. 물론 정치인도 상층부고 법관도 다 상층부죠. 그런데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위증, 무고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죠. 아까 초두에 명예훼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증, 무고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위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배가 넘고요. 무고 같은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덮으씌우는 거죠. 그 무고 건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500배 정도 됩니다.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저신뢰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진중권 씨.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드코어로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특히 제가 할 말을 지금 전 변호사님께서 지금 가로채가지고요. 예,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그 변실을 왜 붙입니까? 예? 앞에 왜 변실을? 전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제 옛날에 프란시스 푸쿠야마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분한테 처음 들었는데 한국 사회가 저신뢰 사회다라는 그 말을. 그래서 저는 요즘 필리핀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참 그래도 우리 사회가 좀 낫구나. 거기서 한 20, 30년 정도 전에 한국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래도 많이 신뢰를 구축해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야마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테고 그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소득 수준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이룬 그 성취한 그 업적에 비해서는 사회적 불신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불신이 심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소통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영수증에 사인하는데 3개인가 4개인가를 막 사인하거든요. 그 불필요한 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지고, 뭐 하나 할 때도 항상 확인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뢰가 무너질 때, 특히 이제 정부나 국가의 신뢰가 무너질 때는 예측을 못하죠. 자기 삶을 예측을 못하게 됨으로써 또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들이 있고요. 하지만 저는 낙관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면서도 결국 갈 길을 간다고 믿습니다. 제가 더 보수적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박 원장님. 사실 이 신뢰나 소통이 제대로 되는 사회가 되려면 사용하는 단어들의 기준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논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공통된 단어로 대화가 되죠. 그 신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공통된 단어를 잘 인정하지 않죠. 이제 기본적으로 각 정당들은 너무나 당파적이어서 또는 일반 국민들까지 자기의 지지 정당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당파적으로 엇갈리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우병 반미투쟁, 예를 들어서 친북 정서 가진 분들은 천안함 부인,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보편적 기준에 입각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건 당파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아예 좌우 간에 뭐 상생 뭐 소통이 아니라 아예 그저 공존이라도 하는 게 더불어 사는 걸 알아야 된다 할 정도가 된 것인데 그 보편적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치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 아주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는 그럭저럭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만 법치의 어떤 보편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숫자를 좀 말씀드려서 머리가 좀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이 법안이 너무나도 많이 무더기로 만들어지는데 모든 법률들은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국회에 가서 가까이서 쳐다보면 다 주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 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주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들에게 대부분 무슨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규제를 하거나 이런 법들이 대부분이죠. 이제 이런 법들을 무더기로 쏟아내다 보면 나중에 어떤 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담당 공무원조차도 이 법이 언제 만들어진 법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요즘 허다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내 판사 안 할 걸 그랬다. 그건 왜? 그 법을 가지고 자기 재판을 했잖아요. 그럼 법이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지는 줄 알았으면 나 판사 정말 자괴감이 든다 할 정도여서 예. 사실은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첫 길은 저는 법치를 제대로 정립하는 거예요. 역시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서 이 법치 구조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네. 그 위에 어떤 것도 사상 누각이 될 거다 하는 걱정이 되죠. 네네. 진수님. 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그 대통령이 했던 가장 큰 약속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 또 뭐 어느 대통령이든 한 3년쯤 지나면 이제 실망으로 변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약속이 좀 컸거든요.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 약속. 이제 그 허상이 깨지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큰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군대 갔다 오지도 않으신 분이잖아요. 군 미필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전과가 어쩌고 저쩌고 그 정도로 그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던 분이고 다른 한편으로 내놓은 공약도 뭐 한반도 대우나 이런 좀 엽기적인 공약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다 용서하고 그분을 뽑아줬던 이유는 뭐냐?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에서 그 사용했던 그 텔레비전 광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 국밥집 할머니가 했던 얘기, 이놈아, 너는 경제나 살려라. 이거였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국밥집 할머니가 월세를 못 내가지고 쫓겨날 지경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분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들의 지금 실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세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살 집을 찾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 구제역 때문에 농민들이 신음하고 또 인플레 때문에 지금 장바구니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국민들이 이제 실망을 하고 불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그런데 또 정부 여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까지 해왔던 것도 그냥 남탓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역 문제는 뭐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해서 구제역이 퍼졌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연평도 문제에 관해서는 뭐 천안함 발표를 정부의 발표를 국민들이 안 믿어가지고 뭐 북한이 도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또 있죠. 뭐가 있었죠? 그 전세대라는 또 뭐 전 정권 탓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다 그 전 정권 탓으로 돌리거나 누구의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경제성장, 뭐 7% 경제성장하겠다. 또는 4만 불 국민소득 올려주겠다. 그 다음에 뭐 주까지 있어 4천에서 5천까지 올려주겠다. 사실 또 3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실제로 실질 소득이 감소한 거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희 회장이 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낙제점을 겨우 면한 정도다. 사실 그 경제가 전공인데 전공 과목에서 사실 대학으로 말하면 D- 맞은 거고 또 국민들이 지금 황당해하는 것은 그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재수강하겠다 이런 사태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생각에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일을 재단할 때 지금 하신 말씀은 너무도 아름다운 말씀이고 도덕적 호소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 현실에 그런 것을 제도화해서 들어가게 되면 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더 나쁜 결과가 오게 되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전 변호사님께서도 계속 규탄하고 있는 상속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의 군나르 뮤르달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스웨덴의 높은 세금 제도가 스웨덴 사람들을 전부 사기꾼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상속세, 특히 대기업 상속세는 65%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늘 어떤 얘기를 할 때 현실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를 한 끝에 아주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법을 만들어버려요. 그 상속은 물려서 되겠냐? 국민의 땅가 들어갔다 65% 내놔라 하면 다 도망가죠. 예를 들어서 성매매, 그 도덕적으로 금지시켰다. 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지죠. 오히려 온 천지 사방이 난장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아주 현실에 기초한 법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도덕적 호소나 아름다운 말을 먼저 내놓게 되면 반드시 굉장히 명분에 집착한 그런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범죄자들을 양산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기업 이익 같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업 이익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근로자를 대기업이 많이 고용하라 그런 논리로 가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농사 지으러 가야 됩니다. 왜? 농업이야말로 투자 단위당 고용이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경제학적으로 아주 오류에 속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인데 그 개념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대기업들이 좀 고용 많이 해라. 고용 많이 하면 대기업 그 망해버려요. 그게 중소기업이 되고 더 고용 늘리려면 농업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아름답거나 도덕적 명분에만 몰입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더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상속세 65%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 지금 이건희 회장님께서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얼마나 내신지 아십니까? 160억 정도 냈습니다. 대한제분이 그 이듬해 선대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200억 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물납했습니다. 삼성그룹이 대한제분보다 작은 기업입니까? 물론 내가 특정 기업을 제가 계속 얘기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삼성그룹이 3대 세습을 하면서 불과 20몇 억으로 경영권을 이양해 줬습니다. 과연 상속세 65%를 지켰다면 존경하죠. 존경하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존경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화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보수인데 보수 자체가 이게 정의를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를 무시하는 국가는 강도 집단하고 똑같다. 이 얘기 누가 했는지 압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1400년 전에 했습니다. 1400년 전에 한 얘기가 아직도 우리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저는요. 네. 저는 예를 들어서 논설실장님께 상속세를 탈세를 하거나 탈루를 하는 것이 용서되어야 된다고 전혀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강조한 것은 법적 정의죠. 법치주의죠. 그 원칙은 정부가 지켜야죠.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해결해야죠. 예를 들어서 상속세율이 높아서 여러 가지 기피 방법이 생긴다는 것하고 그것을 탈세를 정부가 막고 엄정하게 다스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진수님.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에서 그 예컨대 그 지배권, 그 뭐죠? 그 경영권 말이죠. 경영권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편법들, 탈법들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허용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제가 얘기 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마치 천사처럼 이해되고 있는 워렌 버핏 있죠. 워렌 버핏이 다 기부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 상속세 100% 탈루입니다. 기부를 하면 상속세를 안 내거든요, 미국에는. 기부를 해서 빌 게이츠 재단에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워렌 버핏의 아들인 하워드 버핏의 경영권을 지켜주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30대 1로 보통주로 전환이 돼요.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한 주는 소액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200주만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경영권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A 주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주식은 하워드 버핏이라는 자기 아들에게 상속됐어요. 삼성에서 아니 그러니까 돌려막기 그것을 하는 경영권 식으로 문제하고 그런 식으로 관련지으면 아니 그것에 대한 본인의 견해가 어떠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정당하다라는 겁니까? 뭐가요? 그거에 삼성에서 예컨대 에버랜드를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 이디밀고 편법을 저디밀고 하면 결국은 그럼 공법 법적으로 편법을 정당하게 동원해가지고 처벌을 받겠죠. 만일에 그 편법이고 불법이라면 근데 실제로 처벌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 처벌을 하세요. 그러면은 법정에 하세요. 법이라는 것은 엄정하게 적용이 되어야죠. 마음대로 편법이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법원에 다 간거아시죠?
아까 좀 전에 법원에서 말씀했잖아요. 일부는 문제가 있고 일부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난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작한 게 무슨 바로 근거로 그거 그걸 아닙니까? 부정이라고 예컨대 얘기하세요? 멀쩡한 법이 있는데도 결국은 편법, 불법 다 해가지고 다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불신을 조장하는 아니, 가장 큰 어떻게 원인이다라고 빠져나갔습니까? 얘기해놓고서 이제 본인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그 하시는 경우는 아니라고요. 그 경우는 법원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더 낼 건 더 내고 해결이 된 겁니다. 그건 처벌을 피해 나간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이 뭘 하든 간에 법원에서 그냥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지금 그걸 갖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내가 사회적 합의가 있고 삼성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는 느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논설위원을 하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소통의 부재를 아주 정말 네, 여기서 사실은 그 앙케트 한 거를 보게 되면 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거든요. 소득 감소하고 또 다른 한편은 이제 고용 불안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된 데에는 현 정권뿐 아니라 지난 정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서유럽에 비해 가지고 복지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걸 보완해 줬던 게 그 무원의 종신고용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정권, 현 정권과 지난 정권 거치면서 아마 훨씬 그 이전부터겠죠. 그 약속이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고용 유연화라 그래가지고 비정규직이 막 늘어나면서 거기서는 이제 불안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정부에서는 이렇게 밀고 나갔죠. 뭐 대기업이 잘 되게 되면은 그 떡고물이 떨어질 것이다. 근데 실제로 입 벌리고 떨어지길 기다려도 떡고물이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에서 떡을 먹을 때 정말 고물 하나 흘리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먹어요. 이런 문제라는 거죠. 절대로 떡고물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초과이익 공유제 뭐 이런 문제도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대기업이 잘 되면 또 우리가 힘을 몰아줘가지고 온갖 특혜를 다 줘가면서 나갔으면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또 정부가 그럴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 돌아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초과이익 공유제가 조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건 왜냐하면 편법입니다. 가장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예를 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규약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계약하는 게 자본주의적 계약이 아니라 봉건제적 계약이거든요. 계약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사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데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바로 그런 문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지만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거의 백자라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한번 처벌해봐라. 저한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그거는 이미 처벌이 됐고요. 제가 말씀을 좀 처벌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지 이미 다 처벌이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언어를 공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삼성의 편법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워린 버핏도 편법한다. 따라서 정당하다. 이런 식의 언어를 구사하시면 아니죠. 소통이 안 되고 이게 바로 이제 불신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대기업에서 고용을 하는 것은 대기업이 지금 고용 기여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10% 미치거든요. 8%, 7%로 내려가고 있고 결국은 93%는 중소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서 어떻게 뭘 하느냐라는 겁니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대기업도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 농업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쉽게 돈을 버니까 사실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모험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거든요. 그게 바로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착취하면 돈이 나오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IT도 있고 굉장히 많은 첨단 산업들도 있고 또 우리가 태양 에너지라든지 굉장히 개척 태아 시장들이 많은데 진취적으로 기업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쉽게 먹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대로만 했다라고 하면은 대기업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사이에 기술 예컨대 상생이라 그러나요? 기술 공생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질 좋은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심상정 의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도 그렇게 진보적인 사람도 갑자기 했던 말을 고장난 녹음기처럼 막 했던 말을 반복하고 삼성이 왔다 갔구나 라고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막강해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런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하나 거고. 지정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무슨 마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두들기는 것과 비슷한 논리죠. 근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로나 중에서 감옥 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선 얘기하는 게 잘못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가는 경제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직 문제 같은 것도 저는 정규직의 높은 장벽이 비정규직을 만들어낸다고 봐요. 왜? 정규직에 주는 조건을 가지고 정규직을 절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고, 농업 얘기한 것은요, 우리나라 잘못된 경제학자들이 옛날부터 주장하던 바예요, 그게. 농업 인구를 늘려라는 게. 그렇게 해서 산업이 발전해 오지 않았던 거죠. 트리클다운 얘기를 또 하시고 이익공유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이익공유제는 좀 이상하게 느낀다는데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이게 원시 조폭 사회도 아니고 돈 내놔라, 그건 안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높이든지 정당하게 국가 권력이 가져가야지. 그것을 가지고 그 이익공유제로 너 내놔라,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무슨 조폭 국가도 법인세를 아니고. 높이자라는 데는 찬성하십니까? 반대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아니죠. 얘기거든요. 아니죠. 예.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토론을 해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해라는 것이지. 한번 주제를 잡아서. 법도 없이 백분 토론 다시 내놔라는 건 한번. 말이 안 되죠. 백분 토론 하셔야 될 것 법적으로 같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법 없이 마음대로 내놔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청년 실업들 대기업들이 다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예를 들어 지금 전 변호사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집단 변호사들이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소위 전문직에서 직장이 나와야 돼요.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안 나옵니다. 아니, 최근에도, 아니, 지금 기득권 집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최근에도 무슨 변호사. 기득권 집단입니까? 언론인이 오히려 더 기득권 집단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 예를 식으로 들어서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대학생들을 대학 졸업까지 시켜가지고 대학생들을 눈높이 낮추라고 해서 중소기업 또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 온 젊은 친구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해서 일을 하라고 할 수 없죠. 동의하시잖아요?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키운 아이들을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양질의 일자리를 줘야죠.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상층부에서 일자리가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숫자든지 예를 들어서 로스쿨 숫자 조금 늘린다 그러면 변협에서 반대죠. 결사반대죠. 아주 숫자 통제하고 나오죠. 모든 직역이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예? 로스쿨 말씀하시면 또 다른 토론이 있어야 되고, 네네네. 예? 그럼 얘기 안 되고, 아니, 그리고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아니,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제가 한 가지 모든 말씀드릴게요. 직역들이 모든 직역들이 자, 자기 건 안 정치자인- 내놓으려고 그러죠. 아니, 네, 그게 정치자인, 아닙니다. 예. 지금 아까 오늘 계속 나오는 마무리해 얘기가 주시고, 예. 청년 실업을 해소하려면 중소기업이 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경제신문에 계시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1년에 크는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뭐 크게 돼 있죠. 일본은 크는데 왜 우리는 못 큽니까? 바로 일본도 그게 뭔가 하면 거의 크지 대기업이 않습니다. 공정거래 질서를 안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도 이 크고 있지 자, 않아요. 결국은 알겠습니다. 3단 문법으로 가면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크지를 못하고 중소기업이 크지 못하니까 청년 실업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기업이 목사님한테 제가 공정거래 질서를 지키고 말씀을 있는 여쭤봐도 책임을 꼭 지라는 듣고 싶은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지금 좀 우리 오늘도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과 전체에 대한 오해가 계속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대를 끊겠다고까지 얘기하면 참 그런 표현 방법이 현실을 지옥으로 묘사하는 표현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학생 비율 문제도 약간 아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84%가 대학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마 5% 정도가 대학 갔을 아니죠. 겁니다. 23%입니다. 제가 대학 진학 비율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72년에서 5년 사이에는 24%가 대학 진학 비율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소위 그 상층부 정도의 인원이면은 오히려 지금도 더 많이 볼 겁니다. 그 제가 만나는 대학생은 다른 대학생들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공부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 그냥 같은 대학생이라는 차원에서 약간 혼동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이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여론조사에서 보면 젊은 층이 불신이 많고 불안감이 높다 이랬습니다만은 아마 30년, 40년 전에도 비슷했을 겁니다. 역시 젊은 층이
불안이 많았을 겁니다. 그건 젊은 층 자체는 아직도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꾸준히 우리나라, 저도 뭐 학교에 출강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만은 저희들 때보다 지금 청년들이 훨씬 나은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오히려 많이 받습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께서는 좀 아마 실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목표가 높으신 것 같고 제가 목표가 너무 낮아서 그런지 좋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역동성도 있고 또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오히려 우리 때보다는 진취적이라고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예. 특히 젊은 층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사회는 꾸준히 진보되고 있고 많은 문제는 있지만 또 진보해 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도전하고 너무 스펙에만 몰입하지 말라. 기업체들도 이미 스펙에 다 익숙해져 가지고요. 스펙이 너무 화려하면 이 친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예. 예를 들어서 뭐 한라산까지 걸어간다. 차라리 그런 거 좀 쓰는 것이 오히려 취직하는 데 좋지 않을까. 내 북경 가서 서안까지 걸어갔다. 뭐 이런 걸 쓰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 스펙 예. 실제로 기업들이 별로 믿지도 않습니다. 네, 진 선생님 첫 발언에서 낙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게임 규칙, 공정한 게임 규칙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이제 기술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확실하게 세우고 대기업이든 뭐든 어기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식으로.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의지가 좀, 이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이자 저는 역할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인식들이 서서히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사실 샌델의 정의론은 쉽게 말하면 이게 보수주의적 정의론입니다. 진보주의적인도 아니고, 리버럴도 아니고. 근데 이거조차도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진보적으로 느껴요. 왜? 정의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다음 공동체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가 뭐냐면 복지 시스템이거든요. 사회적 안전망 확보한다라는데 다행히도 뭐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한나라당의 유력 주자도 지금 복지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요즘 복지로 재미를 봤잖아요. 그래서 계속 복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진보 정당들은 늘 복지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님 빼고는 다 동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좀 전에 저는 이제 김효진 씨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희망을 가졌어요. 정치의식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트위터라든 이런 데 들어가면 정치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김효진 씨 트윗을 한번 리트윗 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막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청소 노동자들한테 막 기부하는 글들이 쫙 몇십 개가 막 순식간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의식이 없다라고 했는데 옛날 같이 우리처럼 학생운동 할 때처럼 무슨 학습받은 이념적으로 이렇게 정치의식을 습득하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나름대로 미디어가 주는 인터넷 미디어가 주는 그 민주주의를 몸으로 갖고 있는 이 새로운 정치의식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사람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결집하고 있다, 조직하고 있다, 그리고 행동하고 있다 이런 데서도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네.